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넘어 외환죄의 혐의로도 고발당했습니다. 긴급 체포, 구금, 구속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여권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만큼 국민의힘은 그에 걸맞는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만 지지부진, 국민의 믿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오리처럼 중구난방으로 몰아닥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각종 사법기관의 수사도 질서 있게 정리돼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9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 전국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내용부터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독촉하는 야당 질의에 이미 지시했다고 답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오 처장 발언 1시간 뒤 공수처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당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경찰도 긴급 체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곧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희 기자, 김 전 장관 조사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는 1시간 반 전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급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 7시인 만큼 검찰은 곧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할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계엄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과 위헌성은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상현 공수 1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 단장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하달된 명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여인영 사령관의 거주지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간 버스 2대가 차례로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들어섭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검찰이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간을 강제 수사한 겁니다. 야당은 방첩사령부가 지난달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야당은 충암파인 여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의 1차,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여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방첩사는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야당이 제기한 방첩사의 평양 무인기 대북작전 기획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각 기관의 수사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좀 무질서해 보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놓고 앞다퉈 소환 통보를 하고 압수수색도 겹치면서 수사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급기야 법원 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에서 앞서가자 공수처가 양 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 난맥상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끼어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은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 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수사기관이 경쟁에 몰두하자 대법원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주도권 다툼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너무 심하다, 왜 이러지?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 CCTV를 확보하려고 검경 공수처가 국회 사무처에 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협조는 하겠다면서도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 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못 믿고 선수를 치려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발려할 것을 걱정한 경찰이 군 관계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 임의 제출과 협조를 구할 정도입니다. 네,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의 수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검찰이 긴급 체포 후 구속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은 조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확보한 휴대폰과 PC 등 증거물은 어떻게 될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처벌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마다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군 검찰과 합동 수사 체제를 구축해 군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찰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따라 내란죄는 자신들 소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 이면엔 수사 효율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인데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위기여서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고, 경찰은 조지호 청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다 보니 더 적극적이라는 관측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조차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니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을 가지고 1년째 아직도 그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수사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서는지 조금. 네, 각 기관마다 경쟁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특검, 상설 특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게 출범을 하면 수사가 다 중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특검이나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모두 하던 수사를 접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각 기관들마다 한 달 내에 중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를 높이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5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6개월 내 하야를 포함한 퇴진 추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합의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국 안정화 TF를 만들었다는데 다스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해법이 될 수 있을런지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가능한 빨리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지방선거와 맞춘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지도부를 비롯한 친한계에선 6개월 내 퇴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고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탄핵보다 일정을 늦추면 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단 겁니다.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나는 우리 국민의 어떤 뜻과 또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 다만 5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도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해 퇴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선의 이양수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는데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전 결론을 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전국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유의 위기 상황을 TF 논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 안일하게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이 TF 결정을 의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1차 때는 불참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막았습니다만 후폭풍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찬반을 떠나 표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서울 도봉구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사무실 앞은 밀가루와 날계란, 빨간 고추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비판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다 찍어주더라.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도 누군가 사무실을 찾아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장훈을 물러나! 내란 동조자! 한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시위를 하는 것이라도 그들 역시 국민이기에 충분히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땐 투표장에라도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엔 표결 불참이 당론이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많이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여당 주도로 윤 대통령 내란 특검을 발의해 진실을 밝힌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창구인 원내사령탑을 새로 뽑아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은 건데 오는 목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뜻 맡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인 여당의 고민,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회의 직전에 의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재확인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들이 오전에 모여 재신임을 요청했지만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추 원내대표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흘 뒤인 목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예고한 만큼 원내 지도부부터 꾸려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이 의총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보로는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도읍, 3선의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전면적인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또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윤 대통령 퇴진 시기 등을 놓고 한동훈 대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검, 예산에 이어 순차적 탄핵까지 동시에 꺼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선 내란 관련 상설특검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숙려기간도 없냐며 반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일반 특검 법안도 발의하며 쌍끌이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을 시사한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를 향해선 두 한씨의 반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두 한씨의 내란, 전두환, 자꾸 떠올라요.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정부 안에서 4조 원 넘게 삭감한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예산 7천억 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는 있다는데 계엄 사태로 인해 협상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한 내일 본회의에서 감행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충분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안 되면은 추가 감액을 포함해서 오늘 10일에 무조건 의결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 안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안만 단독 처리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예산을 볼모로 한 협상 카드란 비판이 나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 경호 예산과 공무원 급여 등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여야 정책위 의장과 기재부 2차관이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의 협상 구심점이 사라진 데다 비상계엄 사태로 주도권을 쥔 야당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곧 내일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삭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정이 실제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정국 안정을 진정 바라는 거냐는 항변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의 주범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명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작성 중에 있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인데 한 총리까지 탄핵을 시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28번째, 비상계엄 이후로만 5명째가 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 추가 탄핵도 고려 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도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의사정족수는 11명인데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2일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회의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15명으로 줄어듭니다. 여당에선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의 추가 탄핵 여부에 따라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는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년 5월쯤 예상되는 선거법 등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트럼프식 당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탄핵 시계를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6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하고 대선은 그로부터 2달 안에 치러야 합니다. 탄핵안 의결 뒤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탄핵안 의결 시점과 헌재 판단 속도에 따라 4월 대선, 이른바 벚꽃 대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에선 이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사범재판의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최종 형량도 내년 5월 이전에 확정됩니다. 자칫 대선과 최종 선고 시점에 따라 출마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 대선을 앞당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6인 체제가 탄핵안 심리, 판단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공석인 국회목 3인 추천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출국 금지를 당하고 직무 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누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불투명한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최대 관심은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입니다. 근데 여당은 퇴진 시기를 논의할 전국 안정화 TF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언제 회의에서 언제 결론 내겠다는 겁니까? 일단 야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에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협의체라서 이 TF에서 방안을 내놓더라도 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았던 이양수 의원은 원내 수석을 지낸 바 있지만 대부분 TF 위원들은 최근 현안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이어서 이 TF 결정에 힘이 실릴지도 의문입니다. 여권에 대한 여론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결국 쟁점은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잖아요. 근데 퇴진 시기에 따라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로선 즉각 하야 또는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국민의힘 역시 탄핵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거란 명분을 들고 있지만 탄핵은 필패라는 속내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곧바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대권을 넘겨줄 거란 위기감이 큽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전국 수습에만 집중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나왔는데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야당 역시 설득할 수 있을 거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었군요. 자,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탄핵이 여당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압승으로 끝난 건 모두 잘 아실 거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무려 81%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득표율은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표가 분산되긴 했지만 탄핵 찬성이 곧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대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야당에도 또 탄핵은 필패라는 여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토요일 다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불참해서 일단 부결은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 단일 대우가 유지가 될까요? 의외로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표결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친한계가 6개월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헌재 심사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탄핵이 대통령 임기를 더 길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표결 자체엔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이후에 어찌됐든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 전국 상황을 촉발시킨 건 맞습니다만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니까 피해는 국민에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해법 빨리 내놔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부를 향한 야당의 전방위 탄핵 압박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위라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사랑의 열매 전달식 및 굳은 표정의 한덕수 총리가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은 뒤 성금을 기부합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 공식 행사장에 등장했지만 취재진들 접촉 없이 행사 후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총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뜻을 공유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2차 내란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고 농림부와 행안부엔 폭설 피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 가용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는 긴급 지시도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부 여당이 구상 중인 사실상의 책임 총리제를 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질문을 받자 국회를 향해 재판관 공석부터 먼저 채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취재진 질문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책임 총리제가 헌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문 대행은 그보다 재판관 공석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려면은 헌법재판소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지. 앞서 여당이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언급하자 야당은 책임 총리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문 대행은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려면 먼저 국회가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먼저 이 점에 관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라. 헌재는 지난 10월부터 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가 재판관 후보를 내정했지만 아직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실제 임명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한지윤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으로 물러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김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본인이 대행을 하는 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사망이나 탄핵으로 아예 없는 권위 혹은 직무가 정지된 사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법조계는 현재 대통령이 사임을 한 것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아니라 권위도 사고 시도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은 또한 임무도 될 수 있어요. 그 직무는 안 하면서 권한을 위임 넘기겠다는 거는 자기는 일 안 하고 대통령 자리는 보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죠.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일정 시점에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김종필 총리에게 장관 임명권 절반을 위임한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면서 권한을 위임한 이런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권한 대행하고는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당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지난 주말 같은 대통령 담화나 문서 한 장으로 대통령이 가진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책임 총리제식 운영이 가능하다는 학자들도 실질적 결정을 총리가 하더라도 마지막 결재는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를 총리가 대신할지,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다양하긴 하고 또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이 가장 문제로 거론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총리 체제로 운영되는 당정 공동 국정 운영에 국군 통수권이나 외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총리실은 총리의 행동이 모두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진다고 발언했고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답을 내놓으면서 당정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오늘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 대신 총리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사안마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사 상황도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만에 하나입니다. 체포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나 구금해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 체포가 된다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이걸 대통령의 사고시,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은 구금 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상원이라든지 그 상황을 권한 대행할 사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헌법에 규정하는 예가 많아요. 우리 헌법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초유의 사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통령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이든지 국민 혼란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오늘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주 내내 집회를 연다는 계획인데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오는 토요일엔 규모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국회 앞 4개 차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이 야광봉과 LED 촛불 등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칩니다.
오늘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 집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앞 집회는 오늘부터 매일 저녁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6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 촛불행동은 저녁 7시 국회 인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늦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교하자마자 그냥 바로 시위하러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나오고 이번 주도 많이 나가요. 네, 맞아요.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광화문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보수가 힘을 합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보수단체들도 매일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주중에 비교적 소규모로 이어지다가 주말인 14일에 다시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진입작전을 총괄한 707 특임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계엄 당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던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지시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희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희입니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전화를 통해 국회 봉쇄 지시를 처음 받았다며 구조를 몰라 민간 지도 앱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팀앱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확인하면서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이 너무 크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던 707 특임단이 정문에 몰린 인파와 몸싸움을 벌였던 자정 무렵 곽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해제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았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고 사령관과의 30여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명단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은 없었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김 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곽 사령관이 그대로 전달한 것 같다며 자신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건 없다고 했는데 일명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임단장이 신분을 노출하고 회견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707 특임단장은 이미 지난 봄부터 국회 인근에서 헬기 착륙 훈련을 실시했다며 계엄 사전 준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훈련 장소로 밝힌 용산구 노들섬은 국회까지 직선거리로 불과 3.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계엄 당일엔 당시 특전사령관한테서 곧 뭔가 발표될 것 같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한강대교가 지나는 노들섬은 직선거리 3.5km에 자리한 국회까지 차량으로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지난 4월에서 5월, 올해 처음으로 헬기를 이용한 착륙 훈련이 실시됐다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나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걱정을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노들섬 훈련까지 실시했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같이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테러 최정예 특수부대가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언제든 여의도 인근에 투입될 준비를 해온 셈인데 계엄 당일엔 북한 도발에 대비한 훈련 계획이 수립됐고 저녁 9시쯤 출동을 위한 군장 검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TV를 보라, 곧 뭔가 발표될 것 같다는 언질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뭔가 위협에 대해서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준비해라. 김 단장은 부대원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이후 상황을 관리할 특별팀 구성도 준비한 정황을 저희 TV조선이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근 인사는 육사와 영남 출신이라는 조건까지 달아 추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뒤 상황실과 보도처 등 산하 조직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쯤에 이제 상황실이 합참 계엄과 상황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엄 직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장기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TF 구성 준비에 나섰던 정황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예비역 소장 A씨가 계엄 전날이었던 지난 2일과 당일인 3일 국방부 내 TF를 꾸린다며 장성급 추천을 요청하고 다녔다며 계엄 상황 관리 목적이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주변에 언급한 영입 대상은 별둘 소장급으로 육사 졸업생의 영남 출신이란 구체적인 조건도 붙었습니다. A씨는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냈고 청와대 군사관리관 근무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TF 구성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계엄이 선포되면서 실제 조직이 꾸려지진 못했습니다.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는 20여 년 전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계엄 준비를 위해 인선을 추천받았단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었는데 오늘 국회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에 모여있던 계엄군들이 빠져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제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경찰청장 대표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체포를 위해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체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국회 정보위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 조지호 청장은 수사 시작 후 관련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계엄 당일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계엄군의 정체와 그 목적입니다. 전산실에서 서버를 촬영한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는데 대북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천 선관위로 계엄군이 들이닥칩니다. 10여 분 뒤 대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2층 통합관제센터에 나타나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이리저리 살피며 부대원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합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보사는 대북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북파 공작원으로 구성된 HID나 UDU 등의 특작 부대를 지휘합니다. 정보사는 합참사나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대인데 정작 합참의장과 정보본부 수뇌부는 당시 투입 사실을 몰랐던 걸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의 대북 첩보 부대를 투입한 건 북한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첩사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서버 복제나 전산 명부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정보사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당시 부대원들이 새벽 1시 이후에 출동해 성관이 근처까지 가다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난 주말 탄핵안 표결 후폭풍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몰아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또 뛰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은 국내 증시 상황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2,360선까지 추락했고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해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700여 개 종목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동훈 대표 관련주가 7% 하락하는 등 정치인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렸고 밸류업 수혜 종목으로 꼽히던 금융주들은 오늘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나흘간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밸류업을 비롯한 정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0조 원 규모의 정한 펀딩, 정권금융의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 안정 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율마저 장중 1,440원 선을 위협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이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지수가 2,300선마저 뚫리면 바닥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쇼크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이 레벨을 하회하게 된다면 사실 이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 거냐.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내년 5월까지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런 우리 경제 상황을 보는 세계 시장의 시선도 비관적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의 GDP 킬러라고 표현했고 이번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과거 탄핵 정국 때보다 더 클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늘 보고서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는 중국의 경기 호황과 반도체 훈풍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지만 지금은 국내 수출 물량을 견인하던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버렸고 미국과도 트럼프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수익성과 성장성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퍼포먼스가 한국 GDP를 박살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안도와 실망을 오가며 한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 They put out a statement saying that they would provide unlimited liquidity if they need to. The market right now is just waiting for the next announcements.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서 복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사태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국들과도 소통하면서 외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갖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도 직접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김홍균 1차관이 미즈시마 주한 일본 대사를, 정병원 차관보는 팡쿤 중국 대사 대리를 면담하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국방장관도 동맹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정부 출범부터 최우선 순위였다는 게 미국 국방부 설명입니다. You know, we're confident that ROK will continue to work through its political domestic challenges, and our relationship is ironclad, and we remain focused on the defense of the peninsula. 미 국방부는 계엄이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강력한 한미 연합 태세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조짐은 없지만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is a little bit of political uncertainty in Korea. I'm convinced that from a security standpoint, there is stability. 또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고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관련 기술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이 오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곧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삭감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전망이 암울해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시추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오전 6시 부산해항에 입항한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오입니다. 길이 228m, 높이 19m 규모로 최대 11,430m까지 시추공을 파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추선은 일주일간 항구에서 필요자재를 선적한 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예정지인 대왕고래 해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탐사 시추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0억 원.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5억 원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액인 497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을 느낀 외국인들도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산업부가 석유공사의 회사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본 잠식 상태라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많은 계획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고 있고 빨리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만.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 반면 우리나라는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대형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 7명이 숨졌고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선원 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선박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전복된 배 위로 내려옵니다. 배 위와 바다에는 대원들이 실종된 승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 약 40분 뒤 한국인 선장을 시작으로 한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7명이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모두 선체 안에서 발견됐는데 선실이 갑판 위에 있어 에어포켓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지금 약간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켓이 존재가 약간 희박하지 않을까. 8명이 타고 있던 29톤급 금광호가 뒤집힌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간포항으로 귀향하다 400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새벽 시간 졸음운항을 하다 사고가 났는지 운반선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미제렐레는 17세기 알레그리가 쓴 성가로 거슬러 갑니다. 라틴어 구약 시편 51편의 기도 미제렐레를 루오는 동판화 연작 58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1차 대전 후 야만과 어둠의 시대를 향한 진홍곡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음흉한 미소를 짓는 왕의 부제가 붙었습니다. 임금인 줄 알지만.
부유하고 교만한 부인은 천국에도 특석을 예약할 심산입니다. 오후 2시를 12시라고 떠듭니다. 장광설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었습니다. 기자를 막은 브리핑룸에서 14,000자 담화를 51분 동안 읽었습니다. 지난달 회견에선 문답만 1시간 23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그러더니 탄핵 표결을 7시간 앞둔 담화는 2분도 채 안 됐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저지른 일은 진중하게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나라가 나락에 떨어졌는데 국민에 끼친 불안과 불편을 사과했을 뿐입니다. 거취 결단도 없었습니다.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맡기고 전국 운영도 당정이 책임질 거라고 했습니다. 당더러 표단속해달라는 읍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퇴장해 정족수를 미달시켰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역시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그쳤습니다. 당장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는 논란이 따릅니다. 한 대표의 국정 배제 약속과 달리 대통령은 후배인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여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이나 산소가 희박해진 방은 문이 열리는 순간 불길이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도 비슷합니다. 여권이 정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과 일정을 서둘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루오의 미제레일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긴 고통의 변두리 동네에서도 난파당한 선원도 되뇌입니다. 내일은 날이 좋겠지. 12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분노의 역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든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렸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이맘때 수준의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수일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가 10도, 부산이 11도까지 올라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지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